안녕하세요. 전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이곳 사연을 애청 중인데요. 원래 저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도 관심이 없었고 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일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사연도 듣고 제 사연을 보내게 될 정도로 변하게 됐네요. 이곳에 있는 사연들과 비슷한 일이 생겼거든요. 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제 동서들인데요. 그 괘씸한 동서들을 제가 어떻게 혼내주고 어떤 결말을 맞게 해줬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제 얘기를 시작해보죠.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던 저와 남편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아버님께서 혼자 계시던 상황이라 처음에는 저도 결혼이라는 생각을 선뜻 결정하기는 힘들었어요. 남편과는 연애 기간 동안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잘 맞는 편이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혼자 계신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는 건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만나 뵙게 된 아버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새 식구를 보게 됐다고 진심으로 반겨주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에 저는 그때부터 다른 걱정 없이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거기다 저는 부모님께서 몇 년 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상황이라 오히려 부모님처럼 의지할 수 있는 아버님이 계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혼자 며느리 노릇을 하던 동서가 저를 무척이나 반기더라고요. 같은 며느리로서 도움 주고 싶은 게 많았던 건지 아내 노릇도 며느리 노릇도 처음이라 서툴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겠다고 했죠. 저를 반기는 동서 덕분에 저는 실행일과 관련된 일들도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 까탈 부리시는 것도 없으시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동안 제가 다 맡아서 했으니 형님 들어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희 둘이 같이 하면 힘든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안 그래도 내가 살림에는 서툰 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동서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그렇게 걱정보다는 기대를 안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된 저는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먼저 결혼한 손아래 동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혼 전 만났던 동서의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니 우리가 자매처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동서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는 겁니다. 결혼 전만 해도 같이 실행 일을 하자며 살갑게 굴던 동서가 제가 들어오고 난 후로 그동안 하던 실행 일을 모두 저한테 떠넘겨 버리는 거였죠. 동서,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야? 아무래도 이번엔 내가 처음 만든 명절이라 동서한테 많이 의지할 것 같아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동서가 연락이 없길래 내가 전화했어. 아, 명절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절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 까다롭지 않으시다고. 그냥 전 몇 종류 붙이고 나물 서너 가지 묻히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뭐 가르쳐드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형님도 친정에서 배운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어? 그럼 나 알아서 하라는 거야, 동서? 난 당연히 동서랑 같이 준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돕기는 하겠지만 이제 형님이 맏며느리시니까 형님이 알아서 주관하셔야죠. 제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랫동서인 제가 형님을 가르치는 것도 좀 웃기지 않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엔 좀 바빠서 명절 당일날 뵐게요. 수고하세요, 형님.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동서가 시댁 대소사를 다 알아서 해왔다고 하기에 저는 먼저 시집온 동서에게 묻고 배우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아래 동서라고 해도 제가 배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고 동서 역시도 저에게 많이 알려주겠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처음부터 제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제가 시집가서 처음 맞는 첫 명절부터 모든 일을 제게 떠넘기기 바빠 보였습니다. 제 예상과 다른 동서의 반응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동서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맏며느리도 아닌데 먼저 시집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동안 혼자 시댁 일을 도맡아 했으니 동서도 나름대로 고생과 고충이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을 동서를 이해하며 앞으로는 제가 맏며느리 노릇을 잘 해야겠다 싶었죠. 동서가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상의하고 인터넷 보고 여기저기 물어가며 첫 명절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제가 동서에게 도움받는 일 없이 시댁 일을 하고 아버님을 챙기기 시작하자 동서는 그때부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는 친정에 다녀와야 한다는 핑계로 한참 늦게 와서 얼굴만 쓱 비추고 가고 시어머니 제삿날에도 상차림 한번 도와주는 법 없이 서방님이랑 둘이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서도 사정이 있겠지. 그동안 고생한 게 많아서 그렇겠지 생각하며 이해해 보려고 했던 저도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며 시댁 일을 등한시하는 동서에게 실망하게 됐어요. 저 동서가 바쁘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나도 바쁜 짬 내서 일하는 건데 좀 도와줄 수 없겠어? 나는 동서랑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동서랑 더 멀어진 것 같아서 좀 그렇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와서 같이 음식하고 서로 도왔으면 좋겠어. 동서도 이래저래 바쁘겠지만 나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아, 그래요? 네, 형님 말씀은 잘 알았어요. 근데 저도 괜히 농땡이 피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정이 있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형님 혼자 고생 안 하시도록 할게요. 그럼 됐죠? 제가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동서도 제 눈치를 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일일이 시키고 따져야 하는 척 했고 제가 별말 없으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시댁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편이었죠. 눈치가 없는 편도 아닌 동서가 그렇게까지 하는 게 답답하고 괜히 얄밉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나하나 따져 묻고 혼을 내는 것도 좋은 쪽은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와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동서의 행동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고 좀 심하다 싶으면 한 번씩 지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삼형제 중 혼자 미혼이었던 막내 도련님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희 아버님 성격에 자식들이 데려온 여자를 반대하실 분도 아니셨고 도련님이 좋다고 하니 결혼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예비 동서가 둘째 동서와 친구 사이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친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그 일이 잘 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싶었는데 그 결과는 제 예상보다 빨리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오자마자 막내 동서가 제게 선전포고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형님, 아무래도 이런 건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모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가 시댁일 관련으로는 형님께 큰 도움은 못 될 것 같아요. 형님도 제 사정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기분 나빠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로 들어온 막내 동서가 자기는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안 바쁜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대놓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나마 제 눈치를 보고 있던 둘째 동서까지 꼬드겨 둘이서 파업하듯이 시댁 일에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시댁 일 문제로 다 같이 상의를 해보려고 하면
둘이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제게 떠넘기는데 결국 둘이 합심해서 저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도 처음에는 그 둘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다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제가 동서들을 잡돌이할 수도 없는 거고 동서들도 생각이 있으면 적당히 눈치 보며 선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둘째 동서가 제 눈치를 보며 하는 척이라도 했었고 막내 동서야 뭐 이제 막 시집와서 뭘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막내 동서를 친구로서 윗사람으로서 이끌어야 할 둘째 동서가 오히려 막내 동서에게 휘둘리더라고요. 그쯤 저희 아버님께서 잠시 병원을 다니게 되셨는데 동서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걱정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다가 어쩌다 일이 생겨 동서들에게 아버님을 부탁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들 매정하게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형님? 저희가 그날은 일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동서들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혹시 개인 사정이면 좀 빼보지 그래. 나도 개인적인 일이면 이렇게까지 부탁 안 하겠는데 그날 내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그래.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희도 다 일하는 사람들이고 바쁜 사람들인데요. 누가 들으면 형님만 직장생활 하는 줄 알겠어요? 저희도 회사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동서. 정말 안 되겠어? 네, 정말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일 아닌가요? 형님이야말로 매번 저희를 너무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네요. 그동안 시댁에 와서도 피곤해 죽겠다며 일손 한번 거들지 않고 밥만 먹고 도망치듯 가버리던 사람들이 자기들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오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하나 무시하는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며느리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아버님까지 무시하는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동서들에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들, 온 김에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야? 저 바빠서 얼른 가봐야 하는데. 저도 시간 없어요, 형님. 다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려고 그래?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없이 늦게 왔으면 뒷정리라도 도와야지. 설마 이번에도 밥만 먹고 도망치는 내 빼려고 하는 거야? 내 빼요? 형님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 저희가 죄 지은 사람들도 아니고 시댁에서 도망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서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은 나도 동서들 사정 이해하고 배려해 보려고 했는데 동서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더 이상 못 참겠다. 저희가 뭘 너무하게 했는데요? 형님 설마 혼자 음식 좀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한 걸 어떡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대충 좀 넘어가 주시면 될걸.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나는 그동안 충분히 동서들 편히 봐준 것 같은데 그동안 음식 준비하고 제사 준비하는 동안 동서들 뭐 하나 거드는 건 없었지만 나 다 참고 있었잖아. 동서들 바쁘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기다렸다고. 근데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동서들은 매번 친정 행사만 챙기고 시댁 일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저희가 뭘요? 그래서 매번 수고비 챙겨드렸잖아요. 형님 혼자 고생하시는 게 죄송해서 돈 드렸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설마 저희들더러 돈도 내고 일도 하라고 뭐 그런 말은 아니시죠? 동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언제 일 안 하는 대신 돈 달라고 그랬어? 그걸로 책임을 떠넘기면 되겠냐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두 사람이 정말 바빠서 못 온다고 하자. 근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건 둘째치고 아버님께는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은 아버님이신데 동서들이 아버님 눈치를 봤으면 이렇게 못하지. 설마 아버님께서 어머님 없이 혼자 계신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아니면 아버님께서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며느리들 예뻐하시는 걸 이용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라면 생각 고쳐. 그런 아버님이시니까 더 알아서 잘해야지. 안 그래? 동서들도 아버님께서 서운해하시기 전에 잘 좀 해. 동서들 입장에서도 내 눈치는 안 봐도 아버님 눈치는 봐야 할 거 아니야. 형님, 괜히 아버님이랑 저희들 사이 이간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희도 아버님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버님 일로 어쩌다 부탁한 걸 그렇게 거절해? 그땐 저희도 다들 사정이 바빴다고 얘기했잖아요. 매번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빠져나갔지만 저는 사실 동서들이 그 정도로 바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생각 말라고 얘기를 꺼냈던 건데 동서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사람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결국 더는 못 참고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날 동서들 둘이서 어디 갔는지 내가 모를까 봐. 거짓말을 하고 싶었으면 끝까지 잘 숨길 생각이라도 했어야지. 보란듯이 SNS에 놀러간 사진 올려놓고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그건 꼭 그날 간 게 아닐 수도 있죠. 형님이 직접 보셨어요? 어디 그날만 본 줄 알아? 내가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일일이 다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동안 두 사람 바쁘다는 핑계대고 놀러 다녔던 거 나 다 알고 있어. 둘이 입 맞추고 나한테 거짓말하면 끝인 줄 알았어? 동서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멍청한 사람으로 보여? 형님,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아까부터 자꾸 생사람 잡으시네 정말? 형님이야말로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괜히 아랫사람 갈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자기가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적당히 타이르고 끝내려던 일이 언성이 높아지며 싸움이 됐고 동서들이 각자 그 일을 남편들에게 얘기하며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저희들끼리 끝낼 수 있던 일이 결국 남편들 싸움이 되며 평소 별 문제 없던 형제들까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사정을 아는 남편은 잘했다며 제 편을 들어줬지만 시동생들도 각자 아내들 편만 들면서 다들 미안한 기색 없이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윗사람 행세를 하냐며 기분 나빴던 네 사람은 결국 저희에게는 이런 방구 없이 아버님에게만 자기들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게 됐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뻔한 핑계라는 걸 알았지만 자식들 아끼시던 아버님은 시동생들과 동서들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괜히 아버님까지 속상하게 할까 싶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저 혼자 시댁일을 도맡게 됐죠. 그렇게 저 혼자 시댁일을 도맡아 고군분투하던 중에 아주 큰 우환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된 거죠.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막힌 혈관을 뚫을 수는 있었지만 병원까지 이송되던 중에 심정지가 왔던 아버님께서는 치료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식물인간이 되신 거죠.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언제 깨어나실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절망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가운데 저희를 분노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고 난 뒤 동서들이 단 한 번도 아버님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던 거죠. 동서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자식들인 시동생들도 두세 번 들여다본 게 전부였죠. 다들 병원을 찾아와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자신들이 뭘 할 수 있겠냐며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동생들도 그렇고 동서들도 그렇고 너무하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과 제가 네 사람을 불러 모아 아버님 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다들 건성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그 태도에 대해서 말을 꺼냈죠. 너희들 처음 자리했을 때부터 태도가 왜 이렇게 삐딱해? 우리 아버지 일 아니야? 저번에 병실 찾아왔을 때야 너희도 당황스러워서 그랬다고 해도 오늘까지 남의 일 듣는 것처럼 앉아있을 거야? 너희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뭐 저번에 다툰 것 때문에 그래? 아니라고는 할 순 없지.
그때 형수가 억지 부리는데도 형수 편드는 형한테 아주 많이 실망했거든. 거기다 그 이후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한 번 없었잖아. 형수님도 우리 와이프랑 재수 씨한테 사과 안 하셨고. 뭐? 그게 우리가 사과할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쓰러져 계시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오늘도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보살필지 상의하자고 만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형은 어떻게 하자는 건데? 아버지 깨어나실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야지. 물론 다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간병인을 두긴 둬야 되겠지만 주말만이라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아버님 곁을 지키는 걸로 하자. 그리고 잠깐만요. 큰아주버님, 저희도 저희끼리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는 아버님 보살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주말 동안이라면 큰형님만 아버님 곁에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큰형님은 평일에도 일이 일찍 끝나시니까 저희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맏며느리기도 하고. 대신 저희도 완전히 손 놓겠다는 건 아니에요. 간병인 쓰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할게요. 이러면 큰아주버님과 큰형님께서 손해만 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지금 이걸 누가 손해보고 안 보고를 따질 일이야? 돈 문제가 아니잖아. 아버님 깨어나시는데 정성이 문제인 거잖아. 그리고 동서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평일에 일 마치고는 아버님 찾아갈 생각이었어. 근데 간병해 주시는 분은 아버님 간병만 해주시지 누워 계시는 아버님께 말을 건네거나 얘기를 하진 않으실 거 아니야. 그런 자극이 있어야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자는 거라고. 그거 미신 아니에요? 아니 미신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아버님께서 깨어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버님 깨어나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저는 왜 그런 헛짓거리에 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아버님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만나보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는 거야? 아버님 쓰러지시고 병원 한 번 안 찾아온 주제에 뭘 한다고 시건방을 떨어? 뭐 미신? 지대한 영향?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신이든 뭐든 아버님께 매달려서 해야 하는 상황인 거 아니야? 거기다 내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었어. 환자 곁에 앉아서 얘기해주는 게 자극이 된다고. 아버님 깨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고. 근데 그걸 떠나서 다들 왜 이렇게 태도가 글러먹었어? 막내 동서가 먼저 이 얘기 꺼내고 분위기도 조성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동의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아버님 쓰러지신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형님, 혼자서 효부인 척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시간 남아돌면 아버님 그만큼 챙겨요. 우리가 무슨 정성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식으로 정성을 대신하겠다는 거지. 뭐? 야, 네가 이제까지 아버님께 무슨 정성을 보였는데? 아버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찾아뵙는 게 정성이니? 선물만 보내면 그게 정성이야? 둘째 너도 그래. 너 얘 뒤에 숨어서 눈치만 살살 보는데 너 거짓말하는 건 티가 안 나는 줄 아니? 뭐라고요? 너? 형님, 지금 어디서 너라고?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요? 아, 형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러세요? 아이! 이것들이 내가 아버님 때문에 참고 있으니까 누굴 가만히로 보나? 야, 니들 나가. 내 집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양심 없는 것들. 아버님께서 지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동서들의 태도에 화가 났던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동서들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손이 4개였다면 시동생들의 머리채도 잡았겠지만 손이 2개밖에 없어서 동서들 머리채만 잡고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대신 시동생들은 제 남편에게 붙잡혀 집에서 내쫓겼죠. 남편이나 저나 저런 것들과 아버님 관련으로 상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아버님을 챙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일로 남편은 동생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저도 동서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 제사가 있어도 아버님 생신과 어버이날이 다가와도 동서인 두 사람에게 어떤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죠. 시동생과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후로 저희에게 연락을 하기는커녕 병원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을 보러 병문안 한번 찾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저와 동서들은 완전히 남남이 된 상태로 3년을 보냈고 저와 남편 둘이서 아버님을 간병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 이렇게 머리 쓰는 둘이었지만 아버님을 보살피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전문 간병인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저희 부부 둘이서만 아버님을 보살펴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됐으니 제가 일을 다니다 중간에 휴식을 하고 평일 내내 아버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못다한 집안일들과 다음 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죠. 제가 없는 빈자리를 남편이 채워야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게 해주려고 회사를 돌아온 뒤에도 아버님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정말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죠.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버님께서 분명 깨어나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연로하신 아버님께서도 끈을 놓지 않고 홀로서 힘겨운 싸움을 버티고 계시는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힘들다고 칭얼거릴 순 없었죠. 그래서 누워 계시는 아버님을 보며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시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이제까지 의식은 없으셔도 호흡과 심박수는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호흡도 혼자서 하시기 힘들어 하셨고 심박수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널뛰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위독한 상황이 생긴다면 숨이 유지되더라도 아버님께서 깨어날 확률이 이전보다 더 낮아질 거라며 생명 유지장치 중단 여부를 결정해 보라는 말도 저희에게 하셨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님을 떠나보내드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버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쇼크가 오시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신다면 그만 고생하시도록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드리기로 했죠. 남편과 상의를 마친 뒤에는 시동생과 동서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버님께서 잘못되든 말든 신경 하나 쓰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자식들이고 며느리들이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게 알리는 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동생들에게 상황을 알렸죠.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번호를 수신 차단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당시 상황을 정리해서 문자로 정리해 남겼습니다. 남편이 연락하는 사이 저도 혹시나 싶어 동서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역시나 동서들과는 통화를 할 수 없었어요. 괜히 연락했다 싶었습니다. 애초에 몇 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던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에게 가족으로서 할 도리나 사람 노릇을 바래서는 안 됐다고 후회를 했죠. 열받는 것도 아까운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끼리 아버님을 챙기자고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아버님을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돼갈 때쯤 동서들이 병원을 찾아왔더라고요. 복도에서 아버님 병실을 찾고 있는 동서들과 마주치게 됐던 거죠. 두 사람과 마주쳤을 땐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 연락을 무시했던 동서들이 병원까지는 웬일인가 싶었으니까요. 뭐야? 동서들이 여긴 어떻게 왔어? 어젠 우리 연락도 받지도 않더니. 형님, 아버님 아직 괜찮으신 거죠?
어? 뭐 좋다고는 할 순 없지만 아직은 생명 유지 장치 하고 계시고 또 언제 쇼크가 오실지 모르니까.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저희 아버님 좀 뵈야 되겠는데. 그래. 그래야지. 따라와. 병원을 찾아온 동서들을 보자 당황스러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시동생들과 동서들에게 너무 실망만 하고 이번에도 기대를 조금도 하지 않았던 탓인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을 생각하긴 하는구나. 걱정은 했구나 싶어서 말이죠. 아버님께서 언제 쇼크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동서들만 온 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뭐 그거야 시동생들도 회사 일 관련으로 나름의 사정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서들을 아버님 곁으로 데려갔죠. 이후 제가 아버님께서 계시는 병실 문을 열자 동서들은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누워 계시는 아버님께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 두 사람이 아버님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일에 대해 용서도 빌고 어서 일어나시라며 힘을 북돋아 줄 말을 하겠지 싶어서 두 사람과 아버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자 싶었죠. 저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병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기 전 병실 안쪽에서 동서들이 나누는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승현아, 이러다 아버님 정말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말이 씨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 모니터에 내가 말할 때마다 반응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 걸고 주물러 드리면 곧 일어나실 거야. 아버님 힘내세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눈만 떠주시고 여기에 지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아버님. 힘내시고 정신 드시면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네? 두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님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장, 도장,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 같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내기 위해 동서들 곁으로 갔어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장, 도장, 이게 무슨 말인데? 아버님께서 어디서 뭘 도장을 찍으셔야 하는데? 재산 상속 관련된 서류인데요. 혹시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억지 부리실 것 같아서 미리 아버님 확답 좀 받아놓으려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걱정돼서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아니, 아버님 걱정도 당연히 했죠. 했으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형님은 지금도 저희가 돈 때문에 왔다는 소리 하면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잖아요. 이런 형님의 모습 때문에 저희가 걱정돼서 아버님께 도장 받으러 온 거라고요. 맏며느리 노릇한 거 가지고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고 아버님 재산 더 챙겨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한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소리를 해야겠어? 돈이 문제였으면 따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 또 동서랑 서방님. 아니다. 아버님 앞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형님이랑은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하시는 걸 보니까 곧 일어나실 것 같아서 안 듣겠고요. 무슨 소리야? 모니터에 반응이 나오는 건 동서가 아버님을 주무르니까 그러는 거지. 동서들 아버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도 몰라? 이제까진 관심 없었다고 해도 어제 우리 그이가 서방님들께 문자 보낸 걸 봤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더 큰 소리 나오기 전에 그만하고 따라 나와.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 그래도 싫다니까요. 혹시 저희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아버님 깨어나실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저희 얘기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동서들 정말... 알았어. 내가 도장 찍어줄게. 내가 상속 관련해서 동서들과 똑같이 나누겠다고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나와. 밖에 나와서 하자고.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예요? 나중에 딴 말하기 없어요. 알았으니까 얼른 나오기나 해. 아버님 곁에서 조잘거리지 좀 말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동서들을 아버님 곁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원하는 재산 상속 관련으로 아버님 대신 제가 약속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그래, 뭘 어떻게 해줄까? 어차피 두 사람 양심 없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편히 얘기해. 형님 고생하신 건 아는데 말 좀 비꼬아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원하는 건 별거 없어요. 똑같이 나누기만 하면 돼요. 10원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히 그것도 형님이 그간 고생한 걸 저희가 인정해서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형님 시집 오실 때 예물 예단 제대로 해오시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가 아버님 용돈 드린 거, 선물을 드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건데 그동안 형님이 아버님 모신다고 고생한 걸 아니까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죠? 합당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동서들 참 인간 덜 됐다. 그동안 아버님 앞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달려와서 돈 얘기를 먼저 꺼내? 아버님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싶어? 형님,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상속 관련해서 약속하겠다고 해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저희 욕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실컷 하세요. 지금은 각서 먼저 작성하시고요. 그래, 내가 동서 같은 사람들과 얘기를 더해서 뭐해. 나만 기분 더럽지. 어디에 어떻게 써줄까? 여기 아버님께 도장 받으려고 했던 종이 뒷면에다가 쓰죠. 잠깐만 승현아,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어? 각서 쓰고 나 몰라라 하면 끝 아니야? 우리 지금 이러지 말고 제대로 양식 갖춰서 도장 찍자. 양식 작성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아버님 오늘 내일 한다고 하지만 오늘 당장 무슨 일 있겠어? 그러니까 좀 이따 저녁에 다시 와서 찍는 걸로 하자. 형님 저러고 나중에 말 바꾸면 어쩌려고 그래. 말 안 바꿔. 그러니까 다시 찾아서 사람 속 뒤집지 말고 정 불안하면 녹음이라도 해서 이 자리에서 끝내. 아니요. 인선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뭘 좀 알아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저녁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래도 되죠? 두 사람은 제가 자신들의 제안을 순순히 수락하자 의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서와 녹음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법적으로 번복할 수 없는 양식을 갖춰서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 봤으면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죠. 전 두 사람을 기다리면서 평소처럼 아버님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혹시 또 쇼크가 온 건가 싶어서 급히 의료진을 호출했죠. 아버님의 상태를 알고 있던 의료진들 역시 잔뜩 긴장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고 아버님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급하던 의료진들의 움직임들이 점점 차분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아버님께서 곧 깨어나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님이 의식을 되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기적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것 같았죠. 저는 기쁜 마음에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회사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고요. 그리곤 저와 함께 아버님께서 언제 깨어나시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난 3년간의 기다림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이 1시간, 하루같이 느껴졌죠. 그렇게 애타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버님께서 눈을 뜨셨고 그 순간 저와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깨어나 주신 게 너무 감사했죠. 의식을 회복하신 아버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하시거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와 대화를 나누거나 감격의 포옹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으로 그 모든 걸 다 대신하셨습니다. 이후 아버님께서는 뇌 관련 검사를 포함해 여러 신체 반응 검사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저희와 떨어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고 온 뒤에는
오랜만에 활동이 피곤하셨는지 곧장 주무셨고요. 깨어나신 아버님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기에 오늘은 아버님께서 일어나신 것으로 대만족을 하고 주무시고 있는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한껏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동서들이 생각났죠. 분명 저녁쯤 각서의 양식을 갖춰서 찾아온다고 해놓곤 왜 한밤중이 될 때까지 연락이 없나 싶었습니다. 원래였다면 꼴 보기 싫은 두 사람에게 굳이 연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전화를 해야겠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질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싶어서 말이죠. 잔뜩 기대를 하고 동서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하고 나서는 두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은 유산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나 있었거든요.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며 제 전화를 받은 둘째 동서는 기쁜 마음을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형님, 우리 꼬장꼬장한 형님, 전화 주셨네? 왜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서? 동서 취했어? 아니 아까 저녁에 온다고 말해놓고 안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가 알릴 소식도 있고. 아, 내일 갈게요. 오늘은 승연이랑 제가 술을 먹게 돼서 못 가요. 봐주실 거죠?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들끼리 큰 목소리 안 내고 좋게 합의를 봤으니까. 아니다. 그러지 말고 형님도 여기 와서 술 같이 드실래요? 이제 아버님도 없는데 우리끼리 다툴 일 없잖아요. 이제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그런 의미로 오세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께서 없긴 왜 없어?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 정말. 이제 상속 문제도 다 해결됐는데 뭐가 남았다고 이러시나. 형님, 더 이상 착한 척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막말로 이제 아버님 목숨줄 형님이랑 아주버님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의사가 결정하라고 말했다면서요. 그럼 그게 끝이지 뭐가 더 있어요. 내일 우리랑 각서 딱 쓰고 아버님 호흡기 떼드려요. 그리고 그동안 다 죽어가는 그 양반 챙기느라 수고 많았으니까 이리 오세요. 우리도 이제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일하는 거예요. 뭐? 아버님 목숨줄? 그 양반? 동서 지금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아버님 깨어나시기라도 하고 내가 그 말 옮기면 어쩌려고 이래? 아이 진짜 형님. 왜 또? 야, 넌 뭔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해. 너도 상대를 봐가면서 말해야지. 말도 안 통하는 상대를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 형님, 저 승현이, 아니 셋째인데요. 저랑 둘째 동서는 아버님 쓰러졌을 때부터 그 양반, 곧 죽을 놈, 목숨 질긴 놈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곧 죽을 양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저희끼리 다투지 말자고요. 그냥 저희랑 앞으로 잘 지내고 싶으면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로 오세요. 오셔서 술 한잔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우리들 사이의 일들 풀어요. 상속 관련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 나누고요. 그게 싫다면 내일 저희가 병원 찾아가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이것들이 미쳤나 싶었어요. 유산 관련으로는 저랑 합의가 돼서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아버님을 벌써 돌아가신 분 대하듯이 말하는 그 꼬라지를 듣게 되니까 말이죠. 거기다 자기들끼리는 이미 한참 전부터 아버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었다고 하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만약 동서들이 돈을 노렸다고 한들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아버님 앞에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노릇이라는 노릇은 아무것도 안 한 것들이 아버님 돌아가셔서 유산 받게 됐다고 웃고 즐기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잡것들을 잡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있는 술집에 도착해 어디에 있는지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둘째 동서였어요.
제가 찾아온 게 의외라는 표정이면서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죠. 저는 성큼성큼 두 사람이 있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형님, 진짜 오셨네? 아니, 난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승현이 얘가 형님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길래요. 어쨌든 잘 오셨어요. 형님을 이런 곳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반갑네요. 술에 취한 둘째 동서는 자기네를 찾아온 제가 반가웠는지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게 비틀거리면서 다가오는 동서를 테이블 쪽으로 밀어버렸죠. 그러자 동서 꼴이 엉망이 됐어요. 테이블의 안주와 술들로 범벅이 됐죠. 아야, 뭐야? 형님 지금 나 밀었어요? 민 거 맞죠? 그래, 밀었다. 밀었으면 네가 어쩔 건데? 아무래도 니들이 저번에 머리채만 붙잡혀서 그런지 정신을 덜 차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없는 짓을 겁도 없이 계속 내 앞에서 하지? 그래서 내가 오늘 니년들 정신머리를 개조하려니까 일 다 끝나고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둘째, 넌 그대로 그 테이블에 엎어져 있고 너 일로 와. 니년이 가장 문제야. 니년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아주 개판이 됐어. 알아? 왜 이래요, 형님? 지금 밖에서 창피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년들 때문에 집안이 개판 났는데 밖에서 뭐가 어떻게 되든 내가 창피하겠니? 밖에서 이런 게 창피하면 너나 입 다물고 있어. 저는 막내 동서의 뺨을 갈겼고 곧장 얼굴을 붙잡고 테이블에 휘저었습니다. 또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둘째 동서가 일어나려고 할 때 발을 잡고 들어 다시 엎어져 있게 만들었죠. 술에 취한 두 사람을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 위를 수영하듯이 번갈아가며 제 손에 휘날리고 있었죠. 형님, 잠시만요. 잘못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돈 때문에 이래요? 그럼 우리가 했던 유산 얘기 없던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요. 네? 아, 유산?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 근데 이걸 어쩌나? 우리가 나눴던 말들 전부 의미 없는 대화가 됐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알 필요 없어.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우선은 지금은 좀 니들 잘못한 일들만큼 좀 당하자. 이후 술집 직원이 찾아와 제지할 때까지 저는 두 동서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술집에서 피해준 금액을 치르고 나와서도 동서 둘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동서들에게 나는 나쁜 며느리입니다를 재창하게 했어요. 앞으로 영영 볼 사이가 아니었으니 이번에 창피라는 창피는 다 주자고 생각했죠. 물론 모든 눈치를 살피고 상황에 맞게 처세를 하는 둘째 동서와 달리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센 막내 동서는 자기는 죽어도 안 할 거라며 버텼지만 유장무장이라고 주먹에는 자존심이고 고집이고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는 나쁜 며느리입니다 라며 길거리에서 엉망이 된 모습으로 외치게 됐죠. 이후 동서들이 저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시동생들이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만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깨어나신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그제야 자신들이 계획한 것과 다르게 일이 틀어졌음을 알고 많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동서들도 남편들에게 아버님께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그동안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깨어난 아버님 앞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동안 저는 아버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그동안의 사실들을 말할까 싶어 쩔쩔매는 동서들과 시동생에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회복하시는 동안은 걱정 끼치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님께서 회복을 마치시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남편과 저는 그동안 결혼하고 난 이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던 일 이후로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아버님 곁에 두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아버님께는 죄송했지만
그러는 게 아버님을 위해서도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버님께서는 그동안의 상황을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이셨고 그동안 고생해온 저희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아버님께서는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불러 직접 연을 끊자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직접 아버님을 모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한번 쓰러지셨던 분이라 혼자서 생활하시는 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편과 결혼을 한 것 다음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연 맨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아버님 정말 좋은 시아버님이시거든요. 덕분에 매일매일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걸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들이 술판을 벌여가며 즐거워하던 재산 상속 관련해서 말인데요. 그걸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모두 주시려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편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냥 유언으로 저희에게 상속하면 시동생들과 동서들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 인가를 당할 수 있다고 아예 그런 시시비비가 생기지도 않게 해주셨죠. 이제까지 한 저희의 행동이 돈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도 생기고 저희가 노력한 걸 아버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보기 싫은 동서들과도 연을 끊게 돼서 좋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시동생들과 동서들 배 아프게 아버님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지내려고 해요. 그것들에게 우리 가족 행복한 모습이 가장 배 아플 테니까 말이죠. 그럼 여러분께서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